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년의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뿐이었죠. 5살 된 딸을 데리고 이혼하며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딸을 잘 키울 거고 다시는 이 집구석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을 거라고요.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친정엄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엄마의 반찬 가게를 도왔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몇 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던 유방암이 재발해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것이었습니다. 맨날 괜찮다, 안 아프다, 참기만 하시다가 병을 키우고야 만 거였죠. 별다른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을 썩여서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못된 병까지 얻은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준 위자료 전부를 엄마의 치료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병은 더 심해졌고 전이 판정을 받은 몇 개월 뒤에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혼자서 반찬 가게를 꾸려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무리하게 혼수를 준비했어야 했어서 엄마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해 가게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이렇다 할 자격증도 없는 애딸린 이혼녀가 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5년간 일하며 저는 아이도 키우고 남는 시간엔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사에 다닐 날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력서를 넣었던 수십 군데 회사 중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거죠. 저는 오랜만에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 이름이 호명됐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녀는 저를 탐탁치 않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어떻게든 탈락시키려는 의도로 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혼자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도 생기고 출장이나 야근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애 핑계 댈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생각들이 짧은 거야. 이런 사람 취업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더 볼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탈락시킵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손녀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면접장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고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요. 저는 멱살을 잡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는 게 궁금해서 한 번은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사고로 죽었다는 말만 해줬습니다. 뭘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나도 다른 친구처럼 아빠를 갖고 싶다고도 했었는데 엄마는 제가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민희, 잘 들어. 네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세상에 없다는 말이니까 다시는 아빠를 궁금해하지도 말고 찾지도 마.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엄마 화낼 거야. 그때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빠가 궁금해도 다시는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넉넉하지도 않았고 아빠도 없었지만 엄마와 저는 단둘이서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살림에도 저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셨고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졸업한 뒤 바로 한 회사의 총무팀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총무팀에서 일하게 된 김민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쪽이 이번 신입이구나. 저는 강선호 주임입니다. 제가 민희 씨 사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일은 서툴렀고 눈치 볼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움이 된 건 바로 위의 사수인 강선호 주임이었습니다. 민희 씨, 이리 와봐요. 여기 숫자 실수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처음이라 헷갈리긴 할 텐데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 주임님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했는데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뭘 또 그렇게 미안해요. 그렇게 큰 실수 아니니까 숫자만 다시 고쳐서 보내주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주임님은 사회초년생인 제게 다정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같이 야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얼추 일이 마무리되어 퇴근을 하려는데 선배가 저를 잡았습니다. 민희 씨, 혹시 배 안 고파요? 아, 나는 일하고 났더니 조금 출출한데 같이 야식 먹을래요? 야식이요? 아,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뭐 먹을까요? 회사 근처에 24시간 하는 노동집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죠. 여기 직원들 야근하고 나면 맨날 거기 가거든요. 이번에 같이 가봅시다. 앞장서는 선배를 따라 우동 가게에 갔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 역시 저처럼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공통점이 하나 생기니 이후로는 대화가 술술 진행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선배가 제게 보이는 관심이 그저 회사 동료로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사귈 때는 좋아도 헤어진다면 여러모로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배는 저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에는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했습니다. 민희 씨, 나 민희 씨 좋아요. 내 맘 눈치챘죠? 근데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주임님, 사내 연애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럼 내가 싫다는 건 아니네요? 네? 그게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주임님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싫은 게 아니면 나 피하지만 말아줘요. 천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때 다시 결정해줘요. 나랑 사귈 건지 아닌지. 다정한 선배가 좋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내 연애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선배를 은근슬쩍 피해 다니고 있었죠.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탕비실에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컵에 그 물을 부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팔 끓였던 뜨거운 물을 발등에 쏟고야 말았습니다. 뜨거움에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선배였습니다. 미니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끓는 물을 쏟았어요. 어디 봐요? 안 되겠다. 엎혀요. 바로 병원 가게.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그냥 엎혀요, 얼른. 저는 선배의 등에 엎여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제가 다친 곳을 신경 써줬어요. 그리고 발이 다쳐서 걷기 불편한 저를 위해 매일 카풀을 하며 출퇴근을 책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고맙고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미니 씨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거절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요. 며칠간 함께하면서 사내 연애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선배가 제게 보여주는 다정함과 헌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연인으로 발전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쳤던 발이 다 아물었을 때였죠. 미니 씨 발이 다 나아서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 조금 아쉽다. 이제 나랑 같이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괜찮으시면 계속해요. 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카풀 계속 같이 하자고요. 진짜? 진짜 그래도 돼요? 근데 미니 씨, 내가 미니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죠? 나랑 이렇게 출퇴근 계속하는 거 나 좋아한다고 오해할지도 몰라요. 오해 아니에요. 선배, 사실 저도 선배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내 연애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거예요. 미니 씨, 지금 이 말 나 좋아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겁니다. 고마워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그날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몰래 만났죠. 그리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에 그에게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사귀고 1년 정도 됐을 때 엄마에게도 남자친구를 이미 소개했기에 청혼을 받은 이야기를 들은 엄마 역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뿐이었어요. 한껏 긴장한 채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말했죠? 이쪽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내 여자친구 김민희. 그리고 이쪽이 우리 엄마. 두 사람 얼굴은 처음 보죠? 남자친구는 신이 나서 저를 소개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호 씨랑 사귄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쪽이랑 우리 선호가 만나는 거 내키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호가 말을 안 했나 본데 나는 둘이 만나는 것도 그리고 결혼도 허락한 적이 없거든.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고 급히 어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하는 이야기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제게도 다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이미 끝난 이야기잖아요. 나는 민희 없으면 안 된다니까. 민희랑 하는 거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너야말로 왜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 홀어머니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집 딸이라며. 내가 너 그런 집이랑 결혼시키려고 혼자서 이 고생하면 너 키운 줄 알아? 선우야, 제발 쟤랑 헤어지고 선 보자. 엄마가 좋은 집안으로 추려놨어. 됐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집 나갈 겁니다. 남자친구는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밖에 나와 남자친구의 차를 타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며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는 저 없이는 못 산다면서 같이 선호 씨의 어머님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도 잠이 쏟아져서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해 실수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혼 스트레스에 일도 많아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도 남자친구가 곁에 있어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듣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죠. 8주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들었어? 8주래 8주. 오늘 바로 엄마한테 가서 말하고 결혼 허락받자. 애가 생겼다는데 엄마도 반대 못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집으로 간 날, 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축하해 주시기는커녕 더더욱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는 과한 혼수를 바랬습니다. 혼수품이 적힌 리스트를 엄마와 함께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죠. 저희 집 사정으로는 차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기에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거든요. 엄마,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시 말해볼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혼수를 해오라고 하실 수 있어.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미니야, 그러지 마. 엄마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너 탐탁치 않아 하는 거 아는데 이런 거에 책 잡혀서 시집 보내기 싫다.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도 돈이 있어. 그러니까 미니 너는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안 좋아. 엄마는 정말로 목록에 적혀있던 혼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리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걸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와 나란히 누워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준 것도 혼수 준비해준 것도 고마워. 나는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빚만 지네. 빚이라니 그런 말 말어.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이제 결혼하면 선우랑 태어날 아기랑 행복하고 예쁘게 살면 되는 거야. 엄마는 그것만 보면 된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엄마.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저는 결혼을 하고 회사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임신한 이유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기를 바랐거든요. 몇 개월 뒤 건강하고 예쁜 딸이 태어났고 결혼 생활은 별 문제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보셨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곁에 있으니 그런 것쯤이야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습니다. 회식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가끔은 출장을 간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생겼어요. 그리고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괜한 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는 날도 생겼죠. 아, 야,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깨끗한 곳에서 쉴 수가 없어 진짜.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뭐야? 그리고 반찬은 이게 다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은 다 어디다 쓰는데? 설마 니네 친정집에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뭐?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한 트집을 잡고 그래? 나도 집에서 살림하고 소영이 돌보려면 하루가 눈코 뗄 수 없이 바빠. 당신 진짜 이상해진 거 알지?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달라지긴 내가 뭘 달라져.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그리고 미니 너도 좀 외모 좀 갖고.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집에서 살림만 해도 다 날씬하고 예쁘더라. 아, 진짜. 집에 들어와도 뭐 즐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어? 이후로도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이 말라 자다 일어났는데 베란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 근래 들어본 적이 없던 다정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지. 와이프? 아, 와이프랑은 이미 끝났지. 집에만 들어오면 그 얼굴 보기 싫어 죽겠어. 나 얼른 자기랑 살고 싶어. 좀만 기다려. 내가 그 여자랑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당신한테 갈게. 아유, 그럼.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1박 2일로 데이트 가자.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전화를 끊은 남편이 뒤를 돌았고 거실에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 역시 놀라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 들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었냐? 내가 들은 게 맞아? 당신 바람 피워? 그래서 그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한테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거야? 다 들은 것 같은데 숨길 필요도 없겠네. 우리 이혼하자. 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하자. 합의 이혼해주면 위자료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뭐?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나 절대 이혼 못해. 우리 소영이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어? 그리고 합의 이혼? 웃겨. 당신이 바람 피웠으면서 합의는 무슨 합의?
근데 막말로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아까 그 통화도 네가 녹음을 했어, 뭘 했어. 잘 생각해. 뭐가 더 이득인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봤기에 제 딸한테는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잠시 한눈을 판 거고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남편을 설득시켜달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거 예의 없는 짓인 거 모르니? 너는 집에서 뭘 배운 거니? 어머니, 그이한테 다른 여자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소영이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그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말은 이제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부탁하니? 너는 아내라는 사람이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으면 애비가 바람을 피우겠어? 아이고, 안 봐도 뻔하다. 살림만 하면서 남자 단속 하나를 못해? 네? 어머니는 그럼 그 이 바람난 게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원래 집에서 아내가 내조를 못하면 남자가 밖으로 나돌고 그러는 거야.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봐라. 너랑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 탓이라면서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의 집안이 꽤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갖게 되면 남편의 승진이나 재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오히려 그 여자와 만나는 걸 더 반겼습니다. 이혼을 하자며 들들 볶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지만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들어가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전해줄 겸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부쩍 상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무너지고야 말았어요. 엉엉 울며 그간의 일을 말했더니 엄마는 화를 내며 당장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김민희, 너 당장 짐 싸. 그리고 이혼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이혼까지는? 그게 대수야? 요즘 이혼 그거 흠도 아니다. 지 아들만 귀한 줄 아나. 나도 너 귀하게 키웠어. 이딴 집안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더는 못 본다. 엄마가 너랑 소영이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짐 싸. 그날로 딸을 데리고 엄마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가 보다. 어쩜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닮아. 쓸데없는 것까지 닮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네 아버지 죽은 거 아니야. 니네 아버지도 너 낳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너한테 그거 말해주기 싫어서 그냥 죽었다고 한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야? 그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놈의 인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게 뭐야. 그렇게 나가고 아예 영 끊고 살았고 찾아온다 해도 내가 싫다. 암튼 엄마도 너 혼자서 잘 키웠어. 살아보니까 망나니 같은 남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영이만 보고 살아. 아버지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그때는 코앞에 닥친 제 현실이 더 힘들기도 했었고 엄마 역시 아버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라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줄 알면서도 연락 한 통이 없었죠. 함께 산 7년의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줬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희,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소영이도 네가 잘 키워. 원래 나는 잘 따르지도 않았잖아. 그게 아빠가 돼서 할 소리야? 됐다.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어. 당신 방금 말한 대로 약속 지켜. 앞으로 우리 소영이 볼 생각도 하지 마. 나중에 후회하면서 찾아와도 절대 안 돼. 연애와 결혼을 합쳐 8년 조금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허무했지만 옆에 있는 딸을 보며 더 잘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문득문득 슬퍼지기도 했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와 저의 희망인 딸이 있었기에 그런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에도 익숙해지다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죠. 시장에서 계속 반찬 장사를 했지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못 됐어요. 저 역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딸이 어릴 때는 어려서 하지 못했고 좀 키워놨을 때는 이력서를 넣어봐도 너무 오래 경력이 단절돼 있던지라 쉽게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팔아 번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남편이 준 위자료는 나중에 딸인 소영이를 위해 쓰려고 일단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가게로 출근을 한 저는 부엌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고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그대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엄마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하기 얼마 전 엄마께서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래도 빨리 발견한 덕에 금방 치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그 암이 재발됐고 이번엔 뼈로 전이가 돼서 고륙종에 걸려버린 겁니다. 엄마께서는 그간 고통을 느끼셨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인 줄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몸속에 암이 다시 생긴 줄도 모르고 무작정 꾹 참기만 하셨던 겁니다. 돈은 별로 없었지만 엄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이 대학교에 갈 때쯤 쓰려고 남겨둔 위자료를 엄마의 병원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민희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내 치료에 쓴다고 그래. 나 살 만큼 살았다. 세상에 미련도 없고. 그 돈 쓰지 마라. 엄마 왜 그래?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일단 엄마 치료하고 돈은 또 벌면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너한테 짐 되기 싫었는데. 짐이라니.
엄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다시 건강해질 생각만 해. 하지만 엄마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항암 치료도 견디질 못하셨고 그렇게 몇 개월 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슬픔 속에 엄마를 납골당해 모신 뒤 며칠 후 집으로 돈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미 상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 꽤나 밀려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 빚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에 시장에서 엄마와 친하게 지내셨던 친구분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네 엄마가 민희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했나 보네. 그 돈 너 결혼할 때 혼수해준다고 빌렸던 거야. 민희 너도 생각해봐라. 니네 엄마 반찬 장사로 얼마나 번다고 그 번지르르한 혼수를 해주겠냐. 다 빌려서 한 거지. 너 기 안 죽게 시집 보낸다고 가게 담보로 잡아서 빌린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혼할 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혼수를 해서 엄마 인생을 더 힘들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됐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린 저는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가게는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닥친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먹여 살려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경력은 너무 오래 단절되어 있었고 자격증 같은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해서 인터넷을 보던 중 가사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걸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해보기에는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 어떤 집을 소개받아 그쪽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곳은 돌아가신 저희 엄마 연배의 중년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집이 많이 더럽네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그 말만 남기고 일하러 나갔고 집안을 둘러보니 그의 말대로 집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밑반찬 몇 가지도 만들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에 갔는데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집주인을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고 힘들 줄만 알았던 가사 도우미 일도 적응하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는 재무 관련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집에 출근해서 베란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시는 날이었군요. 잠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베란다 청소하고 있을게요. 참. 지난번에 해주고 간 반찬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손맛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거기서 일 도와드리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랬군요. 제가 이 나이에 혼자 살아서 밥 해먹는 게 제일 골칫거리인데 도우미님이 오신 이후로 식사 걱정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을 이틀 정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나가고 있어서 그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건 걱정 말아요. 제가 그쪽 회사에 말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우미님도 여러 가정 나가는 것보다는 한 집만 나오시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그렇긴 하죠. 그럼 사장님이 말씀 잘해주세요. 이후 저는 그 중년 남자의 집에만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한 집에만 나가니 훨씬 괜찮았어요. 딸아이를 돌보고 저희 집안일을 하는데도 시간을 내는 게 훨씬 괜찮았죠. 일주일에 4번씩 집안일을 해주며 집주인과도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됐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젊었을 때 가족과 헤어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죠. 저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걸 말했더니 사장님은 어린 사람이 대단하다면서 가끔은 따로 돈을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요. 저번에 반찬 많이 해준 게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친척 어른이 용돈 준다 생각하고 이걸로 따님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간 그 집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 아르바이트보다는 번듯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이력서에서부터 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지원한 적이 있던 신발 회사의 총무팀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그 사장님의 집에 일하러 가는 날과 겹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한 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옷장 속에 있던 정장을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다녔던 첫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던 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회사는 크지는 않아도 탄탄하고 직원 복지가 좋은 걸로 유명한 곳이라 꼭 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 딸에게 엄마의 직업을 물어보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회사원이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잔뜩 긴장한 채로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곧 제 면접 번호가 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어머니,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혼 후에는 서로의 소식을 아예 몰랐으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면접 보러 온 이 회사의 이사일 줄이야. 이쯤 되니 저 집안 사람들과는 정말 악연이다 싶었어요. 이미 이력서를 통해 제가 들어올 걸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덜 놀란 눈치였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씨? 아무리 경력직을 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나이가 좀 많네요. 그리고 경력이 딱 하나. 그리고 경력 단절된 기간도 너무 기네. 어디 이래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력 단절된 기간이 길긴 해도 그 사이에 나름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따놨고요.
배우는 것도 빠른 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민희 씨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 회사는 지금 당장 실무에 투입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면접까지 올린 거야? 어? 아니, 그래도 됐어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그리고 김민희 씨는 심지어 아이가 있네요. 애 키우면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혼자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도 생길 텐데 그때마다 애 핑계 댈 거예요? 아유, 정말 왜 이렇게 생각들이 짧은 거야? 이런 사람 취업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들 안 그래요? 더 볼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탈락시킵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손녀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쾅 하면서 면접장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갑자기 멱살이 잡힌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문을 박차고 들어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뒤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장님은 제가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분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계속 잡은 채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양심이 있어 없어? 다른 직원들이 겨우 둘을 떼어놨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란 채로 멍하니 서 있던 제 손을 잡고 사장님은 면접장을 나와 사장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많이 놀랐지? 민희야, 그게 말이야. 네가 내 딸이더구나. 나도 너무 놀랐다가 겨우 진정했다. 사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이 엄마랑 저 버리고 갔던 그 아버지라고요? 다 내 죄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민희야, 나도 나중에는 반성 많이 했고 몇 번이나 너희 엄마를 찾아갔었다. 근데 도저히 만나주질 않았어. 사장님은 울먹이며 말을 했고 그쯤 되니 저도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엄마와 사장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와 사장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저를 낳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어리고 철없던 사장님이 다른 여자와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걸 엄마가 알게 됐고 두 분은 크게 싸웠죠. 이렇게 다 까발려진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여자랑 살아야겠다. 헤어지자. 뭐? 그럼 나는, 우리 민희는 어쩌라고? 아빠 없는 아이 만들겠다는 거야? 몰라. 내가 낳자고 했어? 아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지긋지긋하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지금 이대로 나가면 다시는 나랑 우리 아이랑 못 보는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갈 거야. 제발 나 좀 놔주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찾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마. 다시는 자신의 자식을 찾지도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겠다는 조건으로 두 분은 헤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고 온 딸이 그리워졌죠.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말했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버리고 갈 때는 좋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경찰한테 끌려나가기 전에 당장 나가. 이후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의 사이도 안 좋아져서 헤어지자 자신이 버린 가족이 더욱 보고 싶었지만 지은 죄가 있기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그리울 때면 혼자 몰래 찾아가 멀리서 딸을 보고 오기만 했었죠. 그리고 혼자 어렵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며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둘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님이 하는 신발 가게에 취직해 일에만 매달렸고 몇 년 후에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직접 신발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번창했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됐을 딸의 얼굴이 궁금했고 아내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몇십 년 만에 용기를 내어 반찬 가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찬 가게 대신 식당이 들어서 있었고 사장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오미선 씨 안 계시나요? 오미선? 그게 누구지?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요. 혹시 아실까요? 아, 우리가 식당 하기 전에 반찬 가게 했던 사장님인가 보네. 모르셨어요? 그 사장님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분이랑 인연은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어디가 아팠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시고 가게도 넘긴 거죠. 그럼 딸은요? 딸이 하나 있을 텐데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겠어요? 딸이 있었나? 저는 그 사장님이랑 알던 사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쩌나 도움이 못 돼가지고. 사장님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탄식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딸은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은 탐정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딸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름과 태어난 해, 이렇게 딱 2가지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꼭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몇 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따님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따님이 진짜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힘들게 살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따님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글쎄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쥐꼬리만한 위자료 받고 이혼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더 못됐어요. 자기 아들 바람난 거를 오히려 반기더라니까요. 아들이랑 바람난 여자가 좀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혼을 쌍수 들고 반긴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걸 알게 되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얼른 딸을 다시 만나서 그간 받았던 서름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해보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자신의 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제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순간 자신의 회사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저를 발견하고는 바로 따라왔는데 제가 면접장에서 시어머니에게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걸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참지 못해 문을 열고 들어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던 겁니다. 미니야, 미안하다. 내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나는 너를 더 일찍 만나고 싶었어. 근데 말했다시피 너희 엄마가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 물론 다 내 탓이지.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면목이 없어서 돈도 몇 번 보냈는데 너희 엄마는 내 돈은 필요 없다면서 그대로 돌려보내더구나.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단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고 제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다는 것도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미니야. 사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은 이만 가봐도 될까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다. 미니야, 나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제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가사 도우미로 갔던 집의 주인이 면접 보려고 갔던 회사의 사장님이었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친아버지였다니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았죠. 다시 만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며칠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한테는 나쁜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나이 적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대하는 법도 없었고요. 제가 딸인 줄 몰랐을 때도 다정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사장님의 말처럼 철없던 때의 잘못은 뉘우치고 엄마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연락해 다음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저 사장님,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요. 엄마도 돌아가셨고 사장님과 못 지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봐온 사장님의 모습이랑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도 다 진심 같고요. 조만간 저랑 엄마 모신 곳에 같이 가요. 가셔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해 주실 수 있죠? 그럼 나도 너희 엄마한테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
민이야, 너 잘할 때 없었던 시간만큼 내가 앞으로 잘하마.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럼 호칭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라는 말은 네가 하고 싶을 때 천천히 해도 된다. 그것까지 바라면 내가 염치 없는 거지. 저희 부녀가 제외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사장실에 와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박 이사, 그날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은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시니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죠? 인사해요. 여기는 내 딸 김민희예요. 잘 아는 사이죠?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었고 저한테 찔리는 게 있기도 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 회사에 우리 딸을 무시하고 내쳤던 사람이 있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도 여자고 어머니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박 이사, 오늘부터 해고예요. 네? 해고요? 아니, 아무리 사장이라 해도 이건 아니죠. 갑자기 해고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자르면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이거 엄연한 부당 해고입니다. 제가 정말 그 이유만으로 해고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거기까지 말하고 테이블 위로 서류와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박 이사, 그동안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왔나 본데. 그동안 박 이사 당신이 직원 뽑을 때 돈 받고 자리 하나씩 해준 거 모를 줄 알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모릅니까? 이거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 잘 봐. 이거 다 당신이 뒷돈 받아먹었다는 증거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째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일어나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아버지도 다시 찾게 됐고 무사히 입사해서 그 회사의 총무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엄마를 모신 납골당을 찾았어요. 엄마, 나왔어. 나 사장님이 아니 아버지랑 같이 왔어. 민희 엄마, 너무 늦어서 미안해. 당신은 내가 꼴도 보기 싫겠지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당신 대신 이제 내가 민이랑 우리 손녀 소영이랑 잘 돌보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해 밑에서부터 일을 배우며 몇 번의 승진을 거쳐 지금은 총무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도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노력을 했죠. 그 덕인지 회사의 평판도 좋아졌고요. 애사심이 생긴 직원들 덕에 사업이 잘 돼 재정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버팀목이었던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인다는 걸요. 그러니 저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마니까요. 저 역시 제가 찾은 이 길을 제 딸 소영이와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도 씩씩하게 걸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